재건축과 리모델링이죠. 재건축과 리모델링. 예, 재건축과 리모델링인데 사실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알고 있다. 뭐 어쨌든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뭐 실제로 저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뭐 나와 있는 어떤 책도 별로 없고 사례도 별로 없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솔직히. 예. 근데 리모델링이 이제 뭐 예측의 범위지만 각광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심하죠. 굉장히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은 사실상 다 피하게 되거든요. 재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규제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재건축을 했을 때 규제 받는 거. 좀 짜증난다, 불합리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은. 응? 기억나는 대로.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있고요. 또. 이거밖에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이것도 사회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는 내 돈 뺏어가는 거죠. 초과이익 환수. 그 다음에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걸리는 것들도 짜증날 거고요. 왜냐하면 수익이 적어지니까. 그 다음에 수익을 적어지게 하는 요소 중에 또 뭐가 있어요? 기부 체납하는 것들. 그죠? 내 땅을 줘야 된대. 내 땅을 줘야 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네, 그럼 맞습니다. 공사기간에 오래 걸린다. 공사기간 오래 걸림. 또 뭐가 있나? 응? 조합.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하고 나서 조합원 매매 금지가 되죠? 조합원 자격 이전 금지가 돼버리죠? 네, 이런 것들도 다른 데는 없는 재건축만의 짜증나는 특징이죠. 재당첨 금지. 재당첨 금지. 그렇죠. 이것도 재당첨 금지. 네, 요즘 나온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뽑아내면은 더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리모델링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이게 리모델링으로 바뀌게 되면은, 여기서 적용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적용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리모델링은 적용을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물론 리모델링보다 좋죠. 완전히 부시고 짓는 게 기존의 결을 남겨놓고 덧붙이는 방식보다 당연히 좋은데 사업성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회피할 수 있고 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적인 측면에서도 리모델링은 용적률에 제한이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수치의 제한은 없어요. 전용 면적 늘어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거를 얻어맞으면서 재건축을 갈 것인지 요거를 피하면서 리모델링을 갈 것인지 선택의 문제인데 다양한 단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용적률이에요. 현재 용적률. 나중 말고 현재 용적률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용적률의 개념은 아시나요? 용적률은 뭐냐면은 이 바닥에 있으면은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용적률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설명을 또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용적률은 많이 지을 수 있는 거다. 건물을. 그럼 용적률이 높은 게 좋겠어요? 낮은 게 좋겠어요? 높은 게 당연히 좋겠죠. 네. 용적률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었어. 기존 용적률이. 그럼 추가되는 용적률이 요거밖에 못 먹는 거죠? 네. 근데 기존에 내가 요만큼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추가로?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용적률은 어떤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5층짜리 예를 들어서 개포 아파트 이런 것들은 13평짜리가 지분이 14평, 15평이에요. 더 커. 이런 거는 보통 어떻게 되세요? 용적률이 1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략 그냥 수치상 계산했을 때. 그러면 한 10평짜리 10평 너무 작다고 치면은 한 20평짜리 지금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용적률이 100%예요. 그러면 대지 지분이 몇 평 정도 가져갈 거예요, 얘는? 20평 가져가는 거예요. 20평. 20평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용적률이 200%예요.
그러면 얘 대지 지분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건물, 이거는 이제 대지 지분. 예. 그러니까 대지 지분 10평짜리보다 20평짜리가 좋다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용적률은 200%보다 100%짜리가 좋은 거고 50%짜리가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고 300%짜리가 있으면 그건 나쁜 거고. 그래서 그걸 기준했을 때 한 용적률이 200%다. 현재 용적률이. 그러면 대부분은 2종 주거지 내지 3종 주거지가 있잖아요. 예. 이런 형태에 있는 현재 용적률이 200% 정도 되는 아파트다. 이거는 재건축을 해서 얘를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로 변모시켰을 때 수익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재건축에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게 어디냐 하면은 1기 신도시 거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1기 신도시가 평균적인 용적률이 200% 내외를 하거든요. 단지별로 뭐 120%짜리도 있고 250%짜리고 다양한데 평균 190에서 한 220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크게 답이 안 나오죠. 강남의 한복판에 있으면은 상관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사실 사업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1개 신도시라는 게 이제 90년대 초반 지었죠. 1개 신도시가 90년대 초반에 지었는데, 그러면은 얘가 30년 연한이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20년대 초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 3, 4년 정도 후가 되겠죠? 3, 4년 정도 뒤가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연한이 도래를 하는데, 얘네들이 재건축 그 연한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진행에 대단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기 신도시를 전부 다 슬럼화시키고 계속 냅둘 것이냐.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죠. 예,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리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당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일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재건축 연한이 돼도 뭐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이미.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고 특히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내력벽 철거에 대해서 아직도 허용이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다들. 제가 이거를 준비했을 때 이유는 뭐냐면 원래 16년도 3월에 내력벽 철거에 대해서 뭐 내력벽이라는 건 잘 모르신 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내력벽이라는 거를 철거를 해야지만 구조가 이쁘게 나오고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내력벽 철거에 대해서 지금 허용을 할 것인지 비허용을 할 것인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16년도 3월 달에 확정 짓기로 했는데 당시에 3년간 유예를 하게 됩니다. 3년간 유예를 하게 돼서 언제예요? 19년도 3월 달에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로 지금 한 상태예요. 다음 달이죠? 네. 다음 달이란 말이죠. 요거를 바라보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대안이 없잖아. 재건축은 이미 안 되는 걸 리모델링까지 막아놓으면 뭐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일단 요거는 비허용이다 허용이다라는 것은 가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요게 지금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연장을 하냐면 연말까지 또 밀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한두 개 나오더라고요. 작년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내력벽 철거하냐 마냐에 대한 논의가 붙은 건 왜냐하면은 안전성 문제죠. 안전성. 과연 안전할까? 내력벽까지 철거해갖고 이게 안 무너질까?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기 싫긴 할 거예요. 왜냐면 문제 생기면 다 덤탱이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밀어놓은 거죠. 전 정부에서도. 근데 얘가 3년 뒤 하기로 했으니까 얘도 뭔가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뭐 당장 결정하기 뭐 할 것 같고 일단 밀어놓은 것 같아요. 예산도 조금 집행을 늦게 했어요. 조사 집행을 늦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올해 연말까지 가야지만 나온다. 그럼 그때 가서 허용이냐 비허용이냐를 확정을 지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지금 기사니까 어떤 게 맞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연장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허용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국토부라든가 지금 정부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사례와 벤치마킹을 좀 해서 그 노하우를 좀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아직은 좀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리모델링이 이러한 내용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리모델링이 뭔가요, 여러분? 리모델링이.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재건축은 완전히 부시죠? 완전히 부시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은 뼈대는 남기는 거예요. 뼈대를 남기고 주요 구조 철골물들을 남기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형태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히 재건축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거의 근접하다 정도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단점은 뭐냐면 구조적인 단점입니다. 아무리 공법이 발달했다고 해도요, 완벽하게 다 허물고 나서 새로 디자인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살을 붙이는 거는 디자인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돼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법안이 통과되는 거랑 여부랑 상관없이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뽑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러한 단지가 있는데, 이러한 단지에서 기존의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걸 다 허물어. 네, 다 허물어. 그래갖고 굉장히 무슨 좀 멋있는 이런 아파트들을 이렇게 짓죠. 그죠? 이렇게 짓는 것과,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요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만. 그죠? 네. 그럼 여기다가는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는 이렇게 다 부시게 되면은, 막말로 여기다가 학교도 넣을 수 있고요. 그죠? 공원도 하나 넣을 수 있고, 기부천합해서 이쪽에다가 상가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 고층으로 짓고. 근데 이런 걸 못 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리모델링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이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뭔가요? 건폐율. 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100평짜리 대지에다가 100평짜리 땅에다가 용적률이 150%다. 그러면 얘 건물 몇 평 지을 수 있어요? 150평 짓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인가요? 자, 땅이 100평에 이게. 땅이 100평짜리야. 근데 용적률을 얘는 150%짜리 용적률을 갖고 있어요. 100평 땅에 150평에 15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5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땅이 50평짜리예요. 50평짜리인데 용적률이 150%야. 그러면 건물 최대 몇 층 지어요? 아니, 건물 최대 몇 평 지어요? 75평 짓는 거예요. 그죠? 75평. 이해되시죠? 200평짜리 땅에 용적률 150%면 몇 평 지어요? 300평. 이제 확실히 아셨죠? 자, 그런데 200평짜리 땅에 150% 용적률 주게 되면 땅을 건물을 300평을 지을 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다가 200평짜리 땅에다가 200평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2층에다가 100평 짓고 이렇게 지으실 거예요? 그렇게 안 짓죠? 네, 그렇게 지을 수도 없고 허가도 안 나고 그럼 옆에 있는 땅이랑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만 우리가 땅을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주차장도 만들고 옆에랑 건물도 띄워줘야 되고 공간도 만들고 조경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요 면적이 200평 중에 나는 100평만 썼어요. 100평만. 그러면 얘는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3층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200평에 150%니까 총 건물을 300평 지을 수가 있는데 한 층이 100평이라며. 그럼 3개층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난 높은 거 좋아해. 난 높은 거 좋아해. 넓은 거 싫어해. 나는 50평만 지을래. 난 50평만 지을래.
여기다가 주차장 여러 대 만들고 여기다가 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 나무도 좀 심고 마당도 가꾸고 건물은 50평이면 충분해. 50평이면 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6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건폐율은 뭐냐면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물의 한 층의 바닥 면적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200평짜리 땅에다가 여기다가 50평을 6개 층으로 올렸잖아요. 그죠? 요 50평 있죠? 요 50평의 비율이에요. 그럼 200평에 50평이니까 이건 건폐율이 몇 프로예요? 산수가 안 되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되시는 거야. 200평에서 50평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30도 나오고 막 그러네. 25%죠? 네. 그래서 얘는 건폐율이 25%짜리예요. 그럼 아까처럼 얘가 100평으로 지었어. 100평으로 지었어요. 100평으로 3개층을 지었어요. 얘는 건폐율이 몇 프로예요, 이번엔? 건폐율이 50%가 되죠. 왜? 200평 중에 100평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한 바닥 면적 땅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에요. 높이는 상관없이. 오케이? 예, 그래서 건폐율이 이거는 50%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폐율 개념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00% 현재 용적률이 100%다. 현재 용적률이 100%예요. 서울에 어디 있는 아파트야? 100% 용적률짜리 아파트인데 여러분들은 재건축을 할까 리모델링을 할까 뭘 하고 싶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뭐 답이 딱 나와 있잖아. 뭐 하겠어요? 리모델링 하실 분 있어요? 미쳤죠? 그죠? 네, 이거 무조건 재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성이 훨씬 뛰어난 거죠. 근데 여기 용적률이 300%짜리야. 재건축 할래요? 리모델링 할래요? 이건 무조건 리모델링 가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재건축은 용적률이 낮은 애들이 주로 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용적률이 높은 애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용적률에 제한이 없죠. 용적률에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높은 용적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높은 거 엄청 높은 거야. 그죠? 용적률이 높아진다. 용적률 높은 거는 여러분들 이제 사업 과정 속에서의 사업성은 좋지만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빡빡하죠. 빡빡하잖아요. 하늘이 안 보이잖아 막. 그죠? 그리고 건폐율은 어떻게 될까? 건폐율은 보통 건폐율은 그 재건축하는 것들은요 훨씬 더 세대수가 많아지긴 하지만 건폐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뻔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기존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어요. 겁나 빼곡해. 근데 세대수는 1000세대밖에 안 돼. 왜냐하면 5층짜리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2000세대로 만들었어. 2000세대로 만드는데 그전에는 6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동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밑에 지어지는 건폐율 자체는 어때요? 예, 크게 높아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조경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세대수가 높아지면서. 근데 리모델링은 어때요? 리모델링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 예. 그럼 어떻게 지어요? 이렇게 넓어지는 거잖아, 애들이.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늘어나는 거죠. 건폐율이 늘어나고, 용적률이 더 커지죠, 용적률도. 용적률 커지고 건폐율 커지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쾌적하지, 쉽게 얘기해서. 건물은 새 거가 됐지만. 답답하죠? 사방팔방이 다 건물이죠. 네. 그래서 얘네들 보통 건폐율을 보게 되면 한 35%, 40% 나오거든요. 주거지로서 35%, 아파트가 35%, 40%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새로 짓는 것들은 20% 내외. 예, 조금 고가주택 같은 것들은 뭐 15% 내외도 나오고 그래요. 15, 18.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그 건폐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늘어남으로써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아파트 동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동에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동간거리라고 하죠? 이것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동간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늘려서 확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정도에 있던 거리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동간거리가 짧죠. 일조권의 좀 확보가 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조권이 침해가 된다.
이게 단지가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아파트야. 다른 아파트야. 근데 1조건이 이렇게 확장을 얘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원래는 이거 지어지기 전에 예? 봐봐요. 이거 지어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거 지어지기 전에는 햇빛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쐈죠. 햇빛이.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확장했다며. 그죠?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막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1조건이 침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송 걸면은 뭐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협의를 보거나 해야 되는데 못할 수 있는 거죠. 정북방향 1조건 리모델링 다 적용받는 거니까 건축법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동간거리가 짧아진다거나 1조건에 대한 부분이 뭐 지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같이 단지 내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건폐율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풀어나가야 숙제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요는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고,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셔요. 자, 재건축과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 용어가 처음 나면은 2001년도에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90년대엔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냥 인테리어 근사하게 하는 거죠, 집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법적 근거의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대비하는 그런 형태의 공사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단지별로 틀려요. 자,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이거는 사실은 지역별로 약간 틀립니다. 이게 딱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단지는 지금 180%가 써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155%인데도 리모델링이 유리한 단지도 있어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떤 단지는 198%인데도 재건축이 유리한 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동네의 시세라든가 이런 현황들을 보고 나서 판단할 문제인데 보편적으로는 180% 내외 전후, 한 150에서 180 전후에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150% 이하의 단지들이다. 무조건 재건축 가는 거고 200이 넘어간다. 그럼 무조건 리모델링 가는 게 대부분은 유리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이게 날지 저게 날지 따져봐야 될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고밀도 단지일수록 리모델링이 당연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D등급을 받아야 되죠. 우리 안전지단의 D등급. 근데 리모델링은 B나 C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 분양이 나와서 추가 분담금을 적게 해서 수익성이 있다라고 보는 수직중축 리모델링이 되려고 그러면은 안전진단이 B예요, C예요? 수직중축 리모델링을 하면 B등급 받아야 될까, C등급 받아야 될까? B등급? C등급?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건물이 낡았다라는 거예요, 쓸만하다는 거예요? 낡았다라는 거죠. A보단 B, B보단 C, C보단 D, D보단 E가 완전히 낡은 것들이잖아. 그러면은 수직중축 리모델링은 B를 받을까요? C를 받을까요? B를 받아요? 그럼 수평중축 리모델링은 C를 받고 왜 그렇지? B, C 중에서는 더 불안한 건물이 뭐예요? C죠. 그럼 B는 좀 안전한 건물이죠. 안전한 건물이 수직중축해요? 수평중축해요? 수직중축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 C등급 정도 받으면은 재건축 밑단계니까 재건축까지 부시고 새로 지어 이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안한 건물이잖아. 거기다가 올린다 새로? 허가돼주기 쉽지 않죠. 그래서 수직중축은 B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수평중축하는 것들은 C등급. 이번에 지금 뭐죠? 이촌동 현대인가? 이촌동 현대일 거예요. 현대맨션. 그쪽이 지금 C등급 받아갖고 수평중축하고 있습니다. B를 못 받고 C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죠. 수평중축, 수직중축은 뭔지 아시죠? 수직중축은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올리는 거고 수평중축은 당연히 옆에다 붙이는 거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직 증축이라고 해서 수평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예. 이렇게 있으면은 수평 증축은 옆으로만 늘어날 뿐이라는 거고 수직 증축은 옆으로와 위가 다 늘어나는 거지. 당연하겠죠, 그거야. 그죠? 그래야 뭐 늘릴 거 아니야. 일반 분량만 먹나? 우리 집도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품질의 개선 효과는 뭐냐면 재건축의 리모델링보다 10% 이상 품질이 높다.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리모델링의 품질이 재건축의 한 90%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그 다음에 사업비와 도급비는 대신에 리모델링은 그만큼 재건축보다 평당 단가 공사비가 낮아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도 한 6개월 짧고요. 근데 낮은 뭐합니까? 낮은 만큼 품질이 안 좋다면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예요. 요거는. 예. 공사도 엄청나게 뭐 빠를 것 같지만 한 6개월 차이 납니다. 보통 우리 그 재건축 공사 기간이 30에서 36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24개월에서 31개월 정도 걸리니까 6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예. 거의 뭐 부시는 수준이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의 기본 개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되면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 리모델링은 우리 집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새 아파트를 몇 세대 더 만들어갖고, 거기 그 주민들 말고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까지 최대, 이건 최대예요.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00세대 아파트가 최대 몇 세대가 될 수 있겠어요? 115세대가 최대죠. 1000세대는 1150세대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직 증축을 했을 때 일반 분양이 가능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 B등급 이상 안전진단 받으면은 수직이 되려면 B등급 이상의 안전진단을 받으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수평등급 C등급, 재건축은 D등급. 이런 내용은 제가 기사에다 잠깐 떠온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논의가 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같은 거 내잖아요. 임대사업자 같은 거 냈을 때,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는 공사기간 중에 임대사업자 비과세 혜택이 유지가 돼요. 근데 리모델링은 지금 아마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 한 지가 뭐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 공실이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각종 세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보통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요 기간 내에, 그러니까 뭐 필연적으로 공실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6개월 이상 공실 발생하게 되면 공실 발생 기간 동안에 의무임대 기간이 안 들어갈 뿐인 거고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늦어지는 거지. 좀 더 갖고 있어야 될 기간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를 잘 놨으면은 매년 신고하잖아요. 나 전세 얼마 놓고 있어, 월세 얼마 놓고 있어. 그걸 정확하게 신고해갖고 뭐 4년을 채우던 5년 채우던 8년 채우던 10년 채우던 내가 했던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을 채우고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각종 세제 혜택 다 받죠. 근데 내가 임대사업자를 8년짜리 해고 8년을 등록을 하고 보유를 했는데 8년의 기간 동안에 내가 공실 발생한 기간도 있고 세입자를 못 구한 구간도 있고 그래서 그게 1년이야. 그럼 여러분 8년 지났다고 해서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1년 더 임대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고 8년이 지난 게 아니라 임대소득 신고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 표준 임대차 신고한 기간이 8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진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자, 리모델링의 사업 분류.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수선하는 거는 우리 그 일반적인 단어 개념, 수선한다. 예. 그리고 좀 더 많이 수선한다, 크게 수선한다. 그게 대수선이에요. 몇 가지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리모델링은 대대수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대수선. 엄청난 큰 수선을 하는 게 이제 리모델링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행위허가를 이거는 조금 약간 잘못된, 수정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내용은 대수선은 사원 승인 10년 후부터 할 수 있고, 리모델링은 이제 15년 정도 후부터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의 2016년도에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몇 개 발표를 한 건데,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2종 일반은 180%, 그 다음에 3종 일반에서는 215%를 기준했죠. 요렇게 해서 요거 이상인 것들은 리모델링이 유리하다. 요거보다 작으면은 재건축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기준이.
2종하고 3종하고 구분한 건 당연하겠죠. 2종의 용적률과 3종의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이제 2016년 것도라서 뭐 지금 법정 동별 뭐 평당 시세 이거는 좀 안 맞아요. 지금하고는.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죠. 이런 기사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뜹니다. 리모델링 추진단지 느는데 내력백 철거가 또 늦춰졌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주경제라든가 서울경제라든가 경상매일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시게 되면은 철거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들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내력백 철거도 확실하게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답을 좀 느껴야 되는데 이걸 뭐 조사가 늦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가 작년 말부터 사실상 작년부터 진행됐고 미리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연말쯤에 나올 것 같으니 그때 결정하겠다라고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이 기사는 여기다가 준비를 해왔는데 읽진 않을게요. 뭐 중요한 내용 아니고 어차피 이 내용이니까. 자, 15년이면 우리가 굉장히 짧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리모델링 사업에서 15년 하게 되면 추진하다 보면 한 보통 5년, 10년 더 걸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긴 기간이 걸리고 어떤 일부의 그 기사를 제가 발췌한 건데 분당의 용적률 137% 아파트는 사업 추진 시 8%가 손해래요.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는지까지는 안 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서초구의 아파트는 용적률이 268인데 사업 추진 시 수익이 37% 나왔대요. 네. 그래서 예전 자료니까 분당시에는 1,360만 원, 서초구는 4,800만 원이기 때문인데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지역별 차등이 심화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나오는 이유는 리모델링은 어디에다가 하건 공사비는 동일합니다. 그죠? 저기 해남 땅끝마을에 하거나 강남 한복판에 하거나 공사비는 동일해요. 시멘트값, 인건비 뭐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다 똑같죠? 네. 그런데 일반 분양하거나 이게 내 그 자산가치, 확장을 하면서 자산가치가 늘어났을 때의 가치는 지방은 거의 없어요. 공사비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공사비 다 빼고도 몇 억의 수익을 더 벌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동네가 비싼 동네면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행으로 봤을 때 진행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은 강남의 3구라든가 목동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 급 있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동네들. 예,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이 잘 되지 그 외의 것들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아니 뭐 동네 자체가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30평대가 40평대 되고 20평대가 30평대 된다고 자산가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예, 내가 공사비 준 것만큼도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2025년이 되게 되면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의 90%가 넘는 수준이 리모델링 대상이 된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안 하게 되면은 답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재건축을 무한정 풀어주나? 그것도 싫어하잖아. 뭐 어쩌자는 거야. 네.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게 리모델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공동주택 안정성이 위협되므로 구조보강 통한 내진 설계 기준 충족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 내진 설계 기준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곳이 전체 6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 나게 되면 60%는 다 무너지는 거야. 네, 지진 나게 되면. 내진 설계에 대한 내진 설계라는 게 언제 도입됐냐면 1988년도에 도입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5계층 이상으로 짓는 것들이죠. 그럼 88년 이후 것도 5계층 이상, 웬만한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것들은 지진이 오게 되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그 강도 이상이 나와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보강이 시급하죠.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는 아니니까.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유형을 좀 구분하면, 세대 구분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 대수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이 있어요. 세대 구분형. 하나의 집인데 세대를 구분해. 왜 구분할까요? 응? 한 집이지만 두 집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뻔하지 뭐. 임대 받아 먹으라고. 응? 임대 받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면을 넓히는 평면 중축, 위로 올리는 수직 중축, 그 다음에 별동 중축은 뭘까요? 별동 중축. 뭐, 이 단어 해석하기 어렵지 않잖아. 별동 중축이 뭐예요? 짜투리 땅이요. 별도로 동 짓는 거지, 뭐. 예. 따로 또 하나, 한 동 또 짓는다고요. 거기서 일반 분양 다 하는 거야.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 위에 거는 저비용 리모델링, 맞춤형이고, 밑에는 고비용 리모델링인데, 대수선은 뭐 그냥 확장도 없어. 그냥 예쁜 인테리어. 그 다음에 주차장 조금 더 넓게. 그거고, 이건 잘 안 하죠. 평면은 보통 확장합니다.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네모나게 있다가 어떻게 늘어났죠? 앞뒤가 늘어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늘어난 거예요. 평면이 확장된 거죠. 그 다음에 C타입 보게 되면 기본형 멀티홈. 멀티홈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세대 분리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 집이 어떻게 됐어요? 한 집이 이제 두 개로 분리해서 살 수 있게끔 해놨어요. 여기 내가 살고 세입자 받아서 월세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그죠? 노후 준비도 되겠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형. 예, 뭐 전용 면적 넓히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기왕이면 주차장도 넓히고 놀이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만들고 얼마나 더 좋아. 삶의 질이 늘어나겠죠. 이러한 커뮤니티를 확보하는 형태의 그 리모델링도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증축형. 증축형인데 기본형에다가 수직 증축. 수직으로 여기 더 올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윗칸을 더 올리는 형태 내지는 별동을 증축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거는 땅을 옆으로 넓게 되는 수평 증축이 되는 거예요. 예, 단순히 평면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 확장은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요. 보통 이렇게 생겼지. 어떻게 설명드려야 돼? 이렇게 있으면은 복도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고요. 복도가 이렇게 쫙 있고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계단, 뭐 집, 그죠? 그래서 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복도식이잖아. 그죠? 우리 집 가려면은.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를 더 늘리는 거예요. 복도를 더 늘려. 근데 복도식을 리모델링하면 복도식으로 다시 만들까 계단식으로 만들까? 당연히 계단식은 안 되겠죠. 그죠? 복도식을 다시 복도식 하려면 리모델링 누가 합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공용면적인 계단을 전용면적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 두 집 쓰고, 두 집 쓰고, 두 집 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그 기존에 있었던 공용면적은 내가 확장해서 쓰고. 그럼 문제점은 뭐냐면 안 그래도 길쭉한 애들인데 더 길어져요. 그죠? 복도식의 문제가 이거예요. 복도식은 굉장히 길어. 그죠? 주택을 많이 넣어야 됐으니까. 근데 더 길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론 북향이든 남향이든 빛은 어느 정도 들어오겠지만 여기 빛 들어오고 빛은 들어오는데 가운데는 뭐예요? 여기는 빛이 안 들어. 동굴되죠? 동굴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일조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관건인데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고급형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방식이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길다랗게 돼 있으면은 일단 가운데다가 화장실이든 주방이든 이런 거 배치할 거예요. 구조상으로는. 당연하잖아요. 거기는 굳이 해가 안 들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뭐 안방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를 하고 근데 여기가 너무 어둡다 싶으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분들 어떤 건물 같은 데 보면은 가운데가 뻥 뚫린 거 보셨어요? 썬큰처럼? 가운데가 뻥 뚫린 구조애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들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림을 못 그려서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건물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이렇게 또 가운데 뻥 뚫렸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복도지만 여기는 그냥 해가 들어오는 거야. 햇빛이.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크진 않지. 조그맣게. 그렇게 해서 건물도 짓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짓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여기는 해가 잘 들어오고 여기 해가 잘 들어오는데 여기 해가 안 들어오니까 가운데다가 이렇게다가 선큰을 만드는 거죠. 깊이 뚫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자연 채광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구조적으로는 조금 이쁘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도정법을 적용을 받는 거고,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들은 이런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알 것만 아시자고요, 우리가. 자,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20년 할 거야 하는 그런 동네에서는 15년 돼도 리모델링 못 하는 거죠. 그죠? 법 테두리 안에서 자치제니까 우리나라는 자치제이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장이 그래도 우리는 20년을 할 거야. 그럼 2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법이 15년이라도. 네, 그래서 정하기 나름인데 뭐 대부분 15년이겠죠. 15년이 지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85제곱미터 30평대 아파트, 30평 초반 아파트, 요거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를 늘릴 수 있느냐? 4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80%가 초과하면은, 여기 있네요. 30%. 초과하게 되면 30%, 그렇지 않으면은 40%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늘리는 면적은 일반 분양분까지 다 포함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100서 85제곱미터 미만은 40%, 오버되는 거는 30%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알아둘 게 여러분들 뒤에 나오나? 층수를 막 계속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층수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없네. 14층이냐 15층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14개층 이하냐 15층 이상이냐 현재 아파트가 만약에 14개층 이하 아파트면은 2개층이 최대예요. 14층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가 그러면 최대 16층까지밖에 못 짓는 2개층밖에 더 못 올린다고요. 근데 15층짜리다 그러면 18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낮은 아파트를 좀 더 많이 주고 높은 아파트를 좀 적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좀 거꾸로 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성 때문에. 그죠? 5층짜리 아파트에다가 3개층 지으라고 하게 되면 뭐 60% 더 올리는 건데 무너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4층 같은 거에다가는 몇 개층 더 올리지 말고 2개층만 올리고 15층 이상인 것들은 좀 높은 애들이니까 3개층 올려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15층 기준을 해가지고 그 미만이게 되면은 2개층, 그 이상이게 되면은 3개층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다음 조합 설립하는 거. 자, 여러분들 재건축 조합 설립하려면은 몇 프로 동의가 필요합니까? 재건축 동의 필요한 그 법적 동의율이 얼마예요? 그냥 오셨구나. 아무도 모르시고. 75%입니다. 75%. 네, 75% 얻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 얘기거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75%가 아니고요. 어디 써있니? 여기 있네요. 3분의 2. 아이고. 3분의 2면 어떻게 돼요? 몇 프로야? 네, 66.6% 되겠죠. 67% 정도. 네,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은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설립이 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여러 동이 있잖아요. 뭐 한 동짜리도 있겠지만 여러 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1동부터 105동까지 있어요. 101동부터 101, 102, 103, 104동이 4개 동이 있다고 쳐요. 근데 각각 100세대씩 있어. 그러면 각 세대별로 여기가 총 400개니까 5개로 하는 게 안 헷갈리겠다. 500개니까 500세대에서 3분의 2면은 6, 5, 37, 5, 35 335세대 이상 정도가 동의를 해야 돼요. 이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진행이 된다고요. 그죠?
그 재건축 같은 건 375가 되겠네요. 그죠? 375명이 동의를 해야 되고 4분의 3 이상 동의가 돼야 되니까. 예. 훨씬 더 낮은 건데 근데 만약에 335명인데 여기서 뭐 70명, 80명, 70명, 80명 이런 식으로 동의하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90명, 얘네가 90명, 얘네가 80명. 그럼 얼마야? 80, 90, 180, 260에다가 얘가 75명. 오바고 60명. 그리고 얘는 15명밖에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100일동이 15명밖에 동의를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빼고 해? 안 돼.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못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있죠. 구분소의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의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한 겁니다. 엔드 개념인 거죠. 최소한 얘도 51명 정도는 얻으면서 33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엄청나게 큰 어떤 단지가 있어. 큰 평형의 동수가 있어. 우리는 안 해도 돼. 이럴 수 있죠. 실무적으로, 실제로. 야, 우리 60평인데 뭘 넓혀서 70평 되면 뭐하니? 그죠? 딴 애들은 막 20평대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현행법상 조합설립 받으려면 3분의 2인데 동별 과반수의 동의도 요하더라. 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